반갑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정남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의 영상자를 보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 국가가 보장하는 첫 공적 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아우르는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은 탄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돕습니다. 창단 이후 한결같이 공무원의 윤택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온 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의 첫 임용부터 퇴직 후 연금 생활까지 공직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150만 연금 가족을 위한 정확한 연금 지급과 안정적 기금 관리로 퇴직 공무원의 노후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주택과 융자 사업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시설 운영과 제휴복지로 일상의 여유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은퇴 이후의 삶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은퇴 설계 교육에서 재능 나눔 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은퇴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무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비전을 갖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공무원에서 국민으로 넓혀온 연금의 가치, 그 가치를 지켜온 공무원 연금공단. 언제나 국민과 함께 연금가족과 동행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우리 공무원 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공기관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연금 법령과 연금 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과거의 총무처, 행정안전부에 속했던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로부터 기여금과 부담을 받아가지고 연금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에 제정이 됐고 공무원연금공단은 1982년에 창단이 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정부의 공공의 이전 방침에 따라서 본사가 제주도 서귀포로 이전해서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경영 그리고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상당히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은 지역 공무원의 확률에 대한 인사정책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오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은퇴한 이후에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담률이라든지 제도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금이란 두자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혼동이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차이가 많다는 점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공유복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흔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 혁신터 혁신, 그리고 웰레이징과 공유복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이 새해가 밝았을 때 2020년이 이렇게 어렵게 지나갈 줄 예측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되어 있고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를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치 전시 상태 같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가 두 차례 세계대전, 그리고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때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14세기에 특히 중세시대 때 패스트 때문에 1억 명에서 2억 명의 사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가장 문명이 발달됐던 21세기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할 줄 예측할 수 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G7 국가들마저도 속수무책으로 이런 방역체가 무너져 내리고 아마 지금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감염 확진이 됐고 거의 100만 명이 육박하는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제가 지난 3월 초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계 학생의 90%가 학교를 못 가는 사태, 이런 사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지금 학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 논의를 하면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의 비포 코로나, 또 코로나 시대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로 지금 시대 구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재확산되면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강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 불평, 또 생활의 불편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또 화상회의,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되고 있고 손 씻기, 또 여러 가지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현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가장 중요한 점 하나는 감염 취약계층, 특히 사회적 약자, 빈곤층과 노인층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화 또 문명이 발달되면서 느꼈던 밀폐, 밀접, 밀집이라는 소리, 3밀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적합치 않다는 현상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관행해서 새로운 우리 형태의 생활 양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혹자는 뉴노멀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와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래도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어떤 선진성을 굉장히 발휘해 가지고 K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칭송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격도 한 단계 더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또 뉴노멀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적이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학자로 일컫던 피터 드러커가 1997년에 포브스지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Big university campuses will be relics. 결국 큰 대학 캠퍼스들이 이제는 역사적 유물이 될 거다. University will not survive 30 years later. 대학들이 30년 후에는 결국은 존속할 수가 없을 거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금년이 2020년이다.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던 2027년에 대학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불과 9개월을 겪으면서 원격 교육 그리고 비대면 강의가 일상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지금 귀성이라든지 성묘라든지 차례 지내기를 많이 제한하고 또 자제해달라는 정부 공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사람이 만나서 모이고 이동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여행도 굉장히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TV를 보다 보니까 세계 테마 기행이라든지 또 걸어서 세계 속이라는 시리즈물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언제 또 자유롭게 외국을 여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겨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중수절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디지털 차례 진행도 굉장히 일상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직접 성묘를 가고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서 차례를 지내기보다는 우리 디지털로 영상으로 해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조상을 추모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새로운 걸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직종은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동안 사라지는 직종이, 사라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또 갖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우에는 초고속 고령화 때문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는 다 100세 시대까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기저질환자가 많으신 80대 이상에서 지금 사망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고 60대, 70대 분들도 굉장히 조심하다 보니까 인생 100세 시대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에서 각자 위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거리두기 생활화, 또 학교 수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도 지금 관중 없는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집합시설이 고위험시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일상화되고 또 새로운 힐링을 어떻게 할 거냐, 여가생활은 어떻게 변할 거냐, 과거에 우리가 자주 드나들었던 노래방이라든지 그다음 PC방도 이제는 거의 문을 닫는 형태고 정부 방역당국에서도 그런 데 출입을 자제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랜선 방송은 굉장히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생방송화 되면서 모 방송국에서 트롯이 있다는 프로를 보니까 랜선 심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그 가수들의 어떤 노래 부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백파도 요리를 멈추지 마를 보니까 시청자들로 바로 연결해가지고 요리 시연을 보여주면서 또 일반인들도 방송에 참여하는 쌍방향 방송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거주 지역의 변화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무래도 도시화에 따라서 우리가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밀집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따라서 거주 지역의 변화도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코로나 시대 모습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넷에서 캡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독일에서 왕관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햄버거를 먹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프랑스에서 가까이 앉아서도 서로 차단하면서 식사를 하는 방역 보호막도 나와 있고요. 랜선 방송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것은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도 넣고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복사해서 넣고 또 자기 얼굴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쓰다 보면 굉장히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입술 모양이라든지 앞면 윤곽을 넣어가지고 하는 마스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고 물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마스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드라이브 스루에서의 드라이브 스루 고해성사 그리고 지난번에 안산에서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시험도 이제 축구 경기장에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보는 것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부탁 하나 좀 캡처를 해왔습니다. 우리 서귀포에도 이런 수목원이라든지 산림욕장 같은 데 가면은 마스크를 많이 벗어서 함부로 버린 게 많습니다. 이걸 우리 야생 조류들이 입고 또 발로 움켜잡다 보니까 발에 감겨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이지만 마스크를 버릴 때는 반드시 귀걸이를 잘라서 버리는 그런 캠페인을 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그리고 환경을 살리고 대응하는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초고속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다. 소위 인구 절벽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양극화, 소비 가계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생산 가능 연령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래 세대 부담을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청년 실업이라든지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했고 M4 세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인생 100세 시대
불과 우리가 4, 5년 전만 해도 인생 100세 시대가 처음에 이야기될 때 굉장히 생경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50대, 60대들마저도 인생 100세 시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과연 50대 후반, 60대 은퇴해가지고 우리가 100세까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소비를 해야 될 층에서 지갑을 닫아버리고 우리 경제 문제도 여러 가지 이태했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를 보면은 은퇴자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빈곤층, 빈곤층대로 부유층, 부유층대로 지역적인 집단 거주 현상 나타나고 특히 노인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부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차이가 여성이 남성보다 7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노인 문제에서 핵심은 할머니들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잘 알겠지만은 주위의 시골이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친척분들 중에서도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계실 분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결혼 연령이 지금같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이가 많은 그런 것보다는 주로 남성이 여성보다 4세 내지 5세가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7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11년을 거의 혼자 사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치매 노환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지만 내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 의정부에서 산부인과를 하다가 지금 요양원을 경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에 요양원을 열었을 때 이야기인데 본인 부인이 요양원장으로 돼 있고 본인은 여러 가지 페이닥터로 일을 하니까 그 부인이 아마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도 잘하고 여러 케어도 잘할 수 있다.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담하고 갔던 가족들 자식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래 사실까 두려워서 오히려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원을 기피하는 현상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노안으로서 치매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치매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해야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치매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데 제 후배 되는 친구가 4년 전에 저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들 치매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오전에 훨씬 정신이 총총하고 오후 되면은 약간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분이 그 의사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누구야 내가 판정을 못 받을까 봐서 일부러 몇 개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히 고령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노안 질환이 굉장히 심각하고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연구공단에서는 웰빙하고 웰다잉 얘기가 있었습니다. 웰다잉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웰빙에서 웰에이징 이렇게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당당하고 멋있고 또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웰에이징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에는 각자 도생과 가모장 시대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전국 인구의 30%가 1인 가구입니다. 또 밀레니얼 세대, 결혼,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홀로족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더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도 혼밥, 홈스담배를 자연스럽게 됐는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홈트, 홈에서 트레이닝을 한다. 또 북캐릭터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세대 변화로 나타나갔습니다. 이제는 편의점과 배달 산업만 돌아다니고 좀 택배만 물량만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고 대형 할인점 매장들이 거의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라서 신삼종지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고 아들을 잘 둬야 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남자로 태어나서 어머니를 잘 만나고 부인을 잘 만나고 꼭 딸 자식을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령층에서 지금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들만 있는 친구들은 이제 딸 보험이 곧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보험을 미리 들어둬야지 노년 생활을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TV를 돌다 보면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이 뭡니까? 결국은 1인 가구가 증가되면서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애견 TV도 있고
또 TV 프로그램 제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는 나쁜 개와 산다. 뭐 고양이를 부탁해.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걸 보면서 세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은 인구 구조 변화에서 지역별 인구 격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분권화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인구 편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수도권에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미 50.1%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충청권에서 세종이라든지 대전은 이미 1시간 거리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춘천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동해안, 속초, 고성, 삼척 그쪽 지역을 빼고 충청도에서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충청북도 영동, 보록천 지역을 빼고 나면은 거의 1시간 거리 내가 60%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대한민국을 차라리 도시국가 개념으로 보자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잠깐 보시면은 제주가 지금 67만인데 인구가 조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부터 전남까지 8개 시도 인구가 1,153만입니다. 반면에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37만입니다. 서울은 971만인데 매달 제가 주민도 통계를 체크를 합니다만은 서울 인구가 2만씩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가 2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가 일을 잘해서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에 82개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48개 군이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1%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대도시 인근에 있는 군의 읍소재지에는 결국 식당들도 전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는 퇴근하고 대도시를 가버리기 때문에 식당까지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 팔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이게 팔도강산이라는 개념이 들어선 게 1413년 조선 태종 때입니다. 그러다가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남도하고 북도 개념은 나는 게 1896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같은 인근에 지금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서로 내왕이 없는,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교통이 사통팔다가 뚫려 가는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또 지방자치단체 인구수에 따라서 여러 정책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쏠리면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언제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까? 2009년 중반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컴퓨터 통신 융합, IT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접는 핸드폰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둘둘만은 예를 들면 스크린도 나왔고 그래파이트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폰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도 곧 이 세상에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그만 핸드폰을 들고 다니다가 스크린을 펼칠 수도 있고 또 접어진 상태에서 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잡한 경우에는 우리가 평평한 화면이라든지 흰 바탕만 있으면은 빛을 쏘아가지고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자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또 알파고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동차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또 공유경제 논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달라지더라.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과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통화보다는 문자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중에서도 과거에는 예를 들면 트위터가 히트를 치다가 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넘어가다가 요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 지연, 학연, 혈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스킨십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디지털 스킨십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만 페이스북의 친구, 트위터의 친구들 제가 홍단 이사장으로 근무하기 전에 제가 공직에 있다가 대체 9년 동안 여러 가지 혼자서 자유로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형하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가 만나서 소주도 한잔 사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디지털 제사 이야기, 아까 디지털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명절을 지났지만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주위 친척들 중에 나이분들 계시면은 사진도 좋고 동영상 꼭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앞으로 제사라는 차례를 언제까지 모실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무슨 지방 하나 써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말씀하신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녹화를 해뒀다가 그걸 컴퓨터 화면이나 예를 들면은 우리 TV 화면에 띄워놓고 그걸 보면서 아마 후손들이 또 조상을 기리고 우리 선조를 기리는 그런 풍습도 새롭게 잘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공간은 한마디로 말 정보의 보이고 새로운 시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영토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우리가 분리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사이버 공간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역량에 따라서 우리 젊은 학생들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 때는 일본 애들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애들은 누가 한 사람 깃발 들고 나서면 질서 정연하게 따라가더라. 산에 올라갈 때도 심지어는 줄 서서 따라 올라가더라. 반면에 한국 사람 폄하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질서하더라. 자유분방하더라. 자기 알아서 올라가더라. 그러나 오히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는 이러한 특장이 우리 디지털 시대 일본을 지금 앞서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T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나올수록 한 가지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사라지는 직종이 생겨난 직종보다 훨씬 더 많아지라는 예측입니다. 화이트 칼라 정규직은 상당히 줄어들면서 블루 칼라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초반, 20대 중반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세상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20년 후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위 좋은 직업으로 평가하는 사자 직업들이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또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화 트렌드에서 관심을 가지고 꼭 여러분이 유념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정말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구나 스마트 네트워크 시대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도 상상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굉장히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혁신도 혁신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말에 정부 혁신 본부장으로서 2년 동안 마지막 정부 혁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혁신은 전방위적인 혁신이었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혁신은 개혁이라든지 혁명은 또 다른 차원의 겁니다. 혁신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바람직하고 좋은 변화입니다. 일신우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새로라는 뜻입니다. 온고지신은 옛 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개념입니다. 법고 창신이 있습니다. 법고 창신은 옛 것을 배우고 다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실학 사상가에서 연암 박지원 선생이 법고 창신이라는 말을 이미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꽃 출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공문영웅단 본사가 있는 서귀포에서 가까운 모술포에 가면은 추사 김정희 선생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희 선생이 한 7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소위 추사체를 완성하고 인간으로서 또 이런 서예가로서 경제에 이르렀던 지역이긴 합니다. 거기 제가 전시물을 보다 보니까 이꽃 출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동안 닦아왔던 여러 서예 실력을 이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혁신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사회변화 트렌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 환경 변화와 공사적인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가 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가 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혁신이라는 말이 혁신사가 있으면 꼭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혁신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혁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을 드립니다. 혁신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것은 현재를 모르고 현장을 모르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혁신하면은 거창하고 큰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혁신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변화가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혁신은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 추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런 사회적 가치 개념이 나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지향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또 명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각자 도생, 각자 유생이라는 말까지 나왔고 결국 소통, 그동안의 여러 가지 만남이라든지 그게 많이 단절되고 혼자만의 생활이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 사회가 결국 더불어 살지 않고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는 게 더구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사회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 연구공단과 관련된 웰에이징과 공유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100세 시대 여러 가지 이제 노령화,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건강하고 관절 건강인 것 같습니다. 또 노인 65세로 설정을 한 것은 과거 비스마르크 시대부터 유엔에서도 65세 설정을 하다가 고려가 되면서 18세에서 이제 65세까지를 청년으로 하고 중년을 66세, 79세로 다시 재설정하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생 2막을 산다면 굉장히 행복한 노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생 2막이 아니라 3막, 4막, 5막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연구공단에서는 웰에이징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공유복지 개념을 재작년부터 도입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복지는 공유경제가 또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업을 통해서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유의세를 활용하자, 소유가 아닌 공동이익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토가 특히 남한을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속이나 여러 가지 해안가에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간 시설도 있고 공공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1년에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거의 사용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활용을 해보자.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새로운 어떤 건물을 짓고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공유복지 개념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귀촌, 귀농이라든지 친환경적인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퇴자 공동체 말 조금 이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귀촌, 귀농을 로망으로 생각하면서도 본인이 투자라든지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쉽게 귀촌, 귀농을 못 하십니다. 도농 상승 차원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는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면서 간소한 삶을 살자. 미니멀 라이프. 또 이제는 자식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 입장에서 있고 그래서 전국에 지금 9개 시군에서 27개 마을에서 376명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서 산이라든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로 잘 사시고 계십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조금 더 영상을 보시기를 하고 전국에 공공기관 민간의 휴양시설이라든지 또 자연휴양림, 숲체험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니어타운에서 여러 가지 모방해가지고 여러 검토했습니다만은 웰에이징 마을을 좀 만들어보자. 노인들끼리 살 수 있는 복합 임대주택 형태로 가보자. 이게 아마 우리 주택가격 상승을 좀 막을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공무원연구공단은 전현직 공무원의 사회공헌과 은퇴 후에 전문 봉사를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구공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합복지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공유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이 지금 아마 10가지가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아마 내년 초면은 어느 정도 종식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형이라든지 변이 유전자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팬데믹이 유행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이 인류 역사상, 한국 역사상 이렇게 힘든 시대가 될 줄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할 거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면서 뉴노멀, 새로운 어떤 표준, 새로운 기준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또 새로운 생각으로서 접근하면 우리 새롭게 또 개척해 나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어렵지만은 또 새로운
사회 변화 트렌드에 주목하면서 좋은 경험 쌓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일 인 노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은퇴자들의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외로움과 고립감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지만 주거 마련 등의 문제로 인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과 폐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미리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는 생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입주자들의 마을 일손 돕기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운영하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농촌의 빈집 등 유휴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2019년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시범마을 운영 후 2019년에는 9개 지역 13개 마을을 운영하였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어나 전국 19개 지역 27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 군인연금 생활자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의 입주 생활은 어떠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제주 명도암과 경남 거창의 봄 생활을 소개해드립니다. 생기 가득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의 입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제주 명도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거 시원하 그런 거 아니야? 화기애애한 웃음소리. 오늘은 농사 체험하는 날입니다. 어떤 거 심는 거예요? 이거 가지요. 가지입니다. 가지요? 요거는 저쪽은 수박이고 가지, 비추. 예, 저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재밌네요. 힘든데 재밌어요. 선생님 농사꾼 같으세요. 예. 빨간 장화입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들깨를 이렇게 여기 한 50평 정도에서 자기대로 농사 지을 수도 있고 또 이 안에 있는 산나물도 채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녹차 따기도 할 수 있고 이 녹차는요. 체험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체험 이렇게 하시고 볶아서 해 드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굉장히 차 맛이 좋아요. 땅속에 이런 보물들이 있는지 모르고 여기를 지나다. 이거 하나 나왔네. 그거 심으라 그런 거 아니야? 농사 체험을 마치고 입주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소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받기를 이제 명도암 마을로 참사리 마을로 다 장소 확정됐다고. 올까 말까 이렇게 내가 올해 집을 비워도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여기에 와서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새로운 분들과 이런 새로운 곳에서 제주 사례에 꿈을 꾸게 돼서 이번 공단에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여 남짓하게 나왔는데 남은 기간에는 이분들하고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제주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좋았던 경험을 잘 기록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삼고 싶습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내 삶에 찾아온 산뜻한 봄바람이다. 우리 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은퇴 후 삶의 봄바람처럼 다가온 은퇴자들의 편안한 안식처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창 은퇴자 공동체 마을입니다. 거창 입주자분들은 마을 일손 돕기에 한창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린 시절 시골하고는 다르게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나마 계신 주민분들도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을 수확한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조금 많다고 저희들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역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굉장히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오셔가지고 고사리도 꺾어주시고 동네 말들하고 분들하고 어울리니까 동네 말분들하고 거부감도 없고 외진하고 거부감도 없고 서로 다 공동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수기 7월달, 8달 휴가철에는 일반 방문객도 많은데 그 학습관은 비수기에는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을 때 이래 공동체 분들이 오셔서 그래 동네 주민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람찬 일손 돕기로 얻어온 고사리. 오늘은 특별한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해가지고 상추도 한 박스 사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오신 선생님은 홍어도 한 마리 사오시고.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과 역할 상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은퇴자 공동체 마을에서 생활하면서 퇴직하고 같은 고민을 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금 더 마음 편하고, 그다음에 또 타인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공단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굉장히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뜻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실제로 전원 생활을 해보지 못한 하나의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이 프로그램에 한 2달여 동안 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 정도면 귀천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미니 주택을 좀 건립을 해서 가족들하고 월성 마을에서 여생을 좀 보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마지막 밤입니다.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우리 마을에 찾아온 산뜻한 봄바람이다. 우리 공단의 은퇴자 공동체 마을은 농촌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는 신선한 봄바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의 여름 생활을 소개합니다. 여름편을 기대해 주세요.